이 작품이 1593년에 나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임진왜란 직후죠. 그럼 이 작품도 전쟁이 배경입니까? 아니요. 이 작품은 액자구조입니다. 액자구조여가지고 여기 보면 나, 서술자가 나. 근데 이거 처음부터 알지 못해.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내가 어디서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딱 한마디 나와. 한마디 나와가지고 사실 한마디는 아니고 뻥이고 그보다는 좀 더 나와. 좀 더 나오긴 하는데 맨 마지막 가야 이 작품이 액자구조였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처음부터 액자구조인 건 모릅니다. 그래서 보기가 안 나오는 이상 액자구조에 관련된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데 옛날에 액자구조 관련해가지고 한번 나온 적은 있어. 문제가 액자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애정소설입니다. 애정소설인데 1593년이라는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주인공이 사랑하는 여자와 이별하게 되는 계기가 전쟁이야. 무슨 전쟁일까? 임진왜란이겠지요. 그래서 그때 딱 한 번 개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전쟁 자체는 이 작품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요. 일단 전기성이 없습니다. 전기성이 전혀 없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딱 1593년이면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지는 임진왜란이 분기점이 되겠지요. 그래서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진짜 전기적인 소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진왜란을 분기점으로 해가지고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점점 소설들이 사실성을 획득하게 되는 거야. 거기에 과도기적인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이 작품은 조선 전기 어떤 전기성이 굉장히 뚜렷했던 그런 문학이 이제 사실적인 문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교량적 작품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하나 더 중요한 거 두 번째. 그래 전기적인 반대가 사실적이야. 그런데 여기는 현실적 사랑. 여러분 현실적 사랑의 반대가 무슨 말일까? 이상적 사랑이야. 조선시대 솔직히 애정소설들은 좀 이상적입니다. 처음에 자유연애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인연을 맺게 되면 어떤 혼사장애가 있어도 죽을 각오하고 무엇을 지키고자 한다? 사랑을 지키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 이해갑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랑을 성취해내고 해피엔딩 한다라고 하는 거 뭘 제외하고? 운영전을 제외하고 이해갑니까? 이런 특징 운영전도 너네 나눠준 프린트 저기에 있다. 운영전도 다시 봐야 돼. 여하튼 간에 운영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런 식의 해피엔딩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이상적, 유교사회에서 지향하는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솔직히 부흥몽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들 8명 한번 생각해봐. 도저히 구분이 돼 안 돼. 얘네들이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얘네가 하나같이 유교사회가 지향하는 이상적 여성상이기 때문이야. 뭔 말인지 이해가? 그러나 이 작품은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인 사랑을 보여주는데 즉 인간의 본능적 욕망에 충실한 사랑. 그래서 이때 나오는 단어들이 바로 현대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삼각관계. 그 다음에 배신. 그러니까 왜 힘들 때 돌봐줬던 여자 배신하고 부잣집 여자에게로 가는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배신. 그 다음 거기다가 질투. 아주 솔직한 질투. 그리고 욕정.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욕정에 눈이 머는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다. 이걸 보여주는 이게 진짜 사랑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걸 보여주는 작품이야.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 4번부터 볼까요? 이 작품을 쓴 사람이 권필입니다. 권필이라고 하는 정철의 제자야. 정철의 제자고요. 나중에 광해군 때는 시 하나 잘못 써가지고 국류시라고 하는 시를 써가지고 귀양을 가게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문학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첫 번째는 진실하게 써야 된다.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 라고 하는 첫 번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비판할 줄 알아야 된다. 문학에서. 그래서 이 사람의 문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진실하게 쓰는 것과 현실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국료시가 광해군의 난정, 어지러운 정치를 비유적으로 비판한 시가 되겠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충실한 작품이 바로 뭐라고 볼 수 있다? 주생전이라고 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작품의 특징이 또 뭐다? 비극적 결말이거든요. 바로 그 비극적 결말, 그게 바로 인생인 거야. 여기 보면 세 번째 보면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읊는 시가 하나 있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흙밭에 미미한 풀잎 같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진흙밭이 뭐겠어?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이 될 것이고요. 여기에 미미한 풀잎이라고 하는 건 연약한 인간 존재, 즉 어떤 고통스러운 외부 현실에 의해서 지배되고 비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삶은 고통의 연속이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비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것이 곧 인생이다,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작품이야. 이게 결국 이 앞에 주제의식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외부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들의 사랑이 깨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더라? 배도와의 사랑이 깨지는 이유는 배도가 또 죽거든. 배도가 아파가지고 죽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죽음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하게 되는 거야? 갈라놓게 되는 거지. 그래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존재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오케이? 그리고 거의 19금이라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19금 내용이 나오겠니? 중약 이렇게 되지? 그다음 가자. 좋아할 필요 없어. 여기 보게 되면 액자 구조라서 쌤이 미리 이렇게 써놨는데요. 일단 나 서술자가 있고 왜하고요. 내가 우연히 명나라 병사로서, 사실은 이 사람은 전쟁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주생은 탈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돌게 되고요. 떠도는 중에 나와 만나가지고, 일단 말은 안 통해, 중국 사람이니까 필담, 한자가 같잖아. 그래서 필담을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일단 여기에 주인공은 주생입니다. 주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배도라고 하는 인물, 선화라고 하는 세 인물이 있는데 줄거리 시작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자. 주생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뛰어난,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불리우는 천재급의 소년이었어. 그런데 천재급이면 뭐합니까? 그 유난히 시험에 운이 없는 애가 있지. 얘는 무려 시험에서 4번이나 떨어져. 쉽게 얘기해서 사수야. 사수생인데 또 떨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에라 하고 과거 시험을 포기해버립니다. 이거에서 뭐하나 하면서 선비이지만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가산을 정리해가지고 장사길에 나서게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진취적이면서 근대적 인간상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선생님 사수식이나 했잖아요. 여러분들 시 읽어봐서 알잖아. 얘네들은 한 20수씩 하는 애들이야. 과거 보려고. 뭔 말인지 얘가. 그래서 사수만에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취적인 거다. 뭔 말인지 알겠죠? 거기다가 또 신분 중에서도 사, 농, 공, 상 중에 뭘 가장 업신여겨? 상을 업신여기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뭐가 되었다는 거? 장사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진취적이고 뭐하다? 근대적인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왜 솔직이야, 솔직. 욕망의 솔직은 좀 이따 나오고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진취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주생이 사실은 돈벌이에도 딱히 관심은 없었어. 그래서 배를 타고 여기저기 장사한답시고 떠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배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바로 전당이라고 하는 곳까지 흘러가게 되는데요. 이 전당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주생의 고향이야.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니 기분도 좋았는데 한 여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 여자가 배두라고 하는 여자고요. 이 배두는 어렸을 적 친구야. 여사친. 그런데 뭐 한 거야 지금?
집안이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 병수바라지였던가 옥바라지였던가 뭐 이런 거 하다가 결국은 기생으로 자신의 몸을 팔게 된 여자로서 지금은 기생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도 입장에서는 누구를 보니까 주생을 보니까 얘가 멋지게 컸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뭐 술도 한잔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과거 회상됐겠지. 그러면서 아니 뭐 하려고 떠돌아다니느냐. 너도 고향으로 들어왔으니 여기에 정착해라. 내가 좋은 교수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결혼도 하고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러니까 이제 주생이 그럴까? 뭐 이런단 말이야. 근데 얘는 떠돌아다니려니까 거처가 있어 없어? 거처가 없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집 넓다. 우리 집 방 하나 내줄 테니까 거기 와서 당분간 머물러라. 해가지고 배도가 자기 집으로 주생을 끌어들이게 되는 거야. 사실은 배도가 이미 주생한테 반해 있었어. 반해 있었고 그래서 자기 남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좀 용이 주도했던 거지. 그래서 끌어들였고 문제는 어렸을 적에는 예쁜 줄 몰랐는데 배도가 기생이니까 얼마나 또 예쁘게 치장을 하고 있었겠니. 그래서 되게 예쁘게 컸단 말이야. 근데 마침 방도 하나 준다고 하니까 뭐해? 그 집 들어가가지고 사는데 이제 호시탐탐 뭐 하게 되는 거야? 기회를 엿보게 되는 거야. 기회를 엿보게 되고요. 그러다가 더군다나 얘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주생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과거 준비를 했고 자기 나름 천재 소리도 들으면서 굉장히 시문에 뛰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방에 배도가 써놓은 시들이 걸려있단 말이야. 근데 그 시들을 너무 잘 쓰는 거야. 그래서 얘 진짜 뛰어나는데 여기서 잠깐 주생전에는 중간중간에 시가 엄청나게 많이 삽입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시를 통해서 인물들의 상황이나 심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여간 시도 겁나게 잘 써. 진짜 더 마음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연을 한번 맺어볼까. 그러는데 밖에 나왔는데 얘 방이 불이 켜져 있는 거야. 그래서 몰래 숨어 들어가게 돼. 사실은 배도가 약간 노린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배도는 아닌 척. 어찌 내가 아무리 기생이지만 나를 없이 여기고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나도 이래봬도 지조 있는 여자다. 함부로 몸을 굴릴 수 없다. 단 갑자기 신이한테 술상을 벌어 가더니 상을 딱 마주놓고 이렇게 이야기해. 네가 정녕 나를 원한다면 좋다. 네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나 약속해라. 네가 나중에 내가 지금부터 너 열심히 뒷바라지 해가지고 과거 준비시켜 줄 테니까 네가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면 나를 기생의 적에서 빼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 춘향전보다 훨씬 이전 때에 이미 바로 뭘 드러내고 있다는 거?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의 여자가 신분 상승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여하튼 얘는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주생을 이용해가지고. 물론 주생을 안 좋아한 건 아니야. 주생도 좋아했고 사랑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신분 상승 욕구도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갑니까? 그래서 알았어. 지금 욕정에 눈만 남자가 무슨 약속인지를 못하겠어. 그래서 콜콜콜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여자가 이럴 때는 좀 더 용이 주도합니다.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붓과 뭡니까? 벼루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화선지를 쫙 편 다음에 각서 써라. 널 뭘 믿겠냐. 그러면서 각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과거에 장원급제하면 결혼하고 뭐하고 어쩌고 뭐 이러면서 이런 걸 싹 썼단 말이야. 그래놓고 그날부터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들은 부부처럼 살게 됩니다. 문제는 얘가 좀 집착이 심해. 주생이 집착이 심해가지고 누워도 배도 생각, 그 다음에 일어나서도 배도 생각,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완전히 배도 생각으로만 배도 생각하다가 배도가 기생이잖아? 기생이면 아무래도 동네에 뭐 잔치 같은 거 있거나 또는 기생이 필요한데 뭐 불려갈 거 아니야. 이런 것들조차도 못 견뎌. 지금 어떤 남자한테 앵겨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배도를 못 나가게 하는데 어느 날은 노승상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부잣집에서 잔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나가게 된단 말이야. 문제는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오네? 그래서 그 근처 노승상댁 문 밖에서 기다려. 그래도 안 나오네?
노승상댁 담을 넘어 들어가. 그래서 여기저기 배도를 찾아다녀. 혹시 어떤 놈의 가슴팍에 안겨서 이러면서. 그런데 어떤 정자에 가니까 거기에 바로 배도와 노승상 부인과 노승상의 딸인 선아라고 하는 여자가 앉아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단 말이야. 차를 마시면서.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 짜자잔. 갑자기 선화를 보는 순간 선화가 되게 어립니다. 그리고 피부도 되게 하얗고요. 막 여리여리하게 생긴 그런 여자야. 바로 그 선화를 본 순간, 아니 부잣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란, 그것도 한참이나 배도보다 어린 여자인데 그 여자를 보고 순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화를 본 순간 이 배도가 바로 봉황하고 갈가마귀에 비유해. 그래서 선화가 봉황이라면 배도는 갈가마귀와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선화가 옥구슬이라고 한다면 배도는 그냥 모래나 자갈 같았다고 이야기해. 그런 대조를 통해서 선화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나아가 선화한테 푹 빠져버리게 되는 거야. 상사병에 걸리게 돼. 그래서 집에 돌아와 가지고도 오로지 머릿속에서는 이제 그전에는 뭐였어? 배도 이거였어. 지금부터는 뭐야? 오로지 선화. 어떻게 하면 선화를 한번 만날까? 이 생각.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원래 영원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숭악한 놈이 너무 빨리 변했고, 그것도 그 묘사되고 있는 걸로 보면 정말로 욕정이거든. 어리고 더 뭐한 막 피부도 하얗고 막 탄력 넘치고 그런 거 다 묘사되어 있다. 내가 하는 얘기 아니다. 거기에 다 묘사되어 있는데 그런 거 보고 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 선화를 만날까? 역시 우연하게도 이때 선화의 동생 구경이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10살 정도 되면서 노승상 댁에서 글 선생을 구하게 돼. 그래서 배도의 남편인 주생이 아주 글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여기로 글을 배우러 다니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배도가 주선해가지고 자리가 들어온단 말이야. 근데 얘는 잘 됐다. 근데 네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다. 여기는 기생집이라서 드나드는 사람들도 배울 게 없고, 그리고 너희 집에 장서가 만여 권이나 있으니까 어차피 나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 내가 너희 집에 가가지고 가르치겠다 해가지고 쉽게 해서 입주 가정교사가 되기를 자청하는 거야. 물론 배도는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굉장히 표현이 좀 그런데 달고 다른 여자? 좀 그렇다. 하여간 이미 남자도 많이 상대해봤고 그 다음에 인생의 쓴맛 한맛 다 본 여자란 말이야. 원래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안 보면 멀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반대를 해. 그런데 이때 또 남자들이 꼭 우기는 게 있어. 내 앞길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남자들이 그 룸사롱 가거나 아니면 밤늦게 그 여자 나오는 술집 가거나 막 이럴 때 집에서 와이프가 난 당신 그런데 안 갔으면 좋겠어. 도대체 왜 거길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둘까? 이러면서 남편이 협박한다거나, 그 다음에 나도 정말 가기 싫어. 근데 상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승진하는 거 싫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식으로 거의 생계 내지는 그런 회사 이런 걸 담보로 해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어, 남자들이. 그럼 여자들은 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뭐 그러고 수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주생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원하는 게 나 과거에 정원급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솔직히 여기 기생집이라서 나 공부할 만한 환경이 아니잖아. 근데 그 집에는 책도 뒤지게 많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해가지고 공부할 만할걸?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 과거 보지 말까? 뭐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도도 어쩔 수 없이 보내주게 돼. 근데 얘는 노승상의 집으로 오는 순간부터 오로지 뭐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선화를 만날까? 이것만 생각해. 근데 호시탐탐 선화를 만날 기회를 노리지만 그 대갓집에서 그 귀하디 귀한 아씨가 바깥으로 잘 돌아다니겠니? 안채, 그것도 안채 쪽에 그 뒤쪽에 또 별채 이런데 꽁꽁 숨어서 지내겠지?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지 몇 주가 지났는데도, 며칠이 지났는데도 선아 코빼기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주생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100년하청, 100년이 지나도 황하가 맑아질 날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있다가는 코빼기도 못 보겠구나. 내가 기왕에 선아 만나러 들어왔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상사병으로 죽으나 만나고 맞아 죽으나 똑같아. 그러면서 결국 안채담을 밤에 몰래 넘어들어가.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누구의 선화의 방인 듯한 곳을 찾아내게 돼. 그리고 선화가 안에서 시를 읊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문을 하게 돼. 단문을 하게 되고 다시 선화는 시를 단문을 하니까 선화가 시를 읊었던가 그러면서 불을 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 하게 되는 거야? 허락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안으로 들어가. 물론 선아는 어머 이러시면 아니돼요. 저를 어찌 보시고 처음에는 거부하는 척하다가 사실은 얘가 멀리서 누구를 바로 주생을 보고 얘도 주생한테 반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들은 매일 밤 만나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나눕니다. 문제는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배도한테 돌아가지 않으면 배도가 의심할 것 같으니까 하루 짬을 내어가지고 잠깐 배도에게 다녀오는데 이때 바로 선아는 그것조차도 질투해가지고 사실은 배도의 남편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 근데 사랑하는 마음에 지도 욕심에 뺏은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또 배도를 보러 가? 열받아 있는 참에 그 방에 그러니까 주생이 머무르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거기에 비단 주머니 하나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비단 주머니가 바로 뭐야? 아까 배도와 쓴 서약서란 말이야. 서약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주머니였는데 그 서약서를 보니까 화딱지가 났겠지. 와, 선아도 한성깔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로 싹 검게 칠해버려. 그리고 그 밑에다가 바로 자기와의 사랑의 서약을 적어. 사랑의 서약을 적어버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주생이 돌아오니까 모르는 척하는데 그래놓고 이제 그 집에서 주생이 자기 아들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잔치를 벌여주거든요. 선아 용이 주도합니다. 선아도 일부러 배도를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배도를 불러오는 거야. 배도를 불러와가지고 그 술자리에서 뭘 따르게 바로 그 주생한테 술을 따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술을 따르게 하면서 즉 배도가 기생에 처지고 자기는 대갓집 아씨라고 하는 처지를 철저하게 인식시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주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술 먹고 뭐해? 술 먹고 그냥 술 취한 와중에 선아 사랑한다는 이야기까지 그냥 막 함부로 술 주정하듯이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해버리고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뭔가 낌새 원래부터 좀 낌새를 채고 있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바로 주생의 방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와 옛날에 나눠 가졌던 그 서약서 있죠. 그 서약서 주머니를 들여다보는데 거기에 바로 선아와의 사랑의 서약이 적혀 있었단 말이야. 자기 거가 지워지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 했겠어? 분노했겠지. 그러나 기생신분이야. 직접 대놓고 선한테 뭐라고 할 순 없어. 단 주생한테 협박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 집 선아와 몰래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거 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소문이 이 집안 어른들 귀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변에 그 소문이 나게 되면 과연 너 무사할까? 그리고 선아도 무사할까? 이 대갓집 아가씨가 그 안에 있는 남자와 쉽게 얘기해서 불륜 저지른 거잖아. 그래서 무사할까? 잘 생각해라. 내가 이번 한 번만은 용서해 줄 테니까 잘 생각하고 이 집에서 나와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생도 그래 이게 알려지게 되면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선아도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도에게 돌아가. 그러나 배도는 이미 굉장히 깊은 내상을 입었지. 배신당했으니까. 그래서 병에 걸려. 화병이겠지.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주생은 선아를 만나지 못하는 거에 대해 안타까워하는데 왜 그랬냐면 그 즈음에 이
구경이라고 하는 아까 남동생 있죠? 이 사람이 가르쳤던 얘가 죽어버리거든. 그래서 더 이상 그 집에 드나들 명분이 있었어. 명분도 없고. 그래서 강제로 선아와 헤어진 상태에서 배도는 또 옆에서 아파가지고 죽어간단 말이야. 그러나 배도의 비극적 죽음보다는 자기가 선아와 이루지 못한 사랑, 여기에 더 안타까워하는 게 바로 누구야? 주생이. 아주 이기적인 놈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배도는 죽으면서 아주 슬프게 유언을 남겨. 너무나 슬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난 당신을 사랑했다. 그리고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으니 내가 죽거든 나는 당신이 자주 다니는 길에 묻어주어 가끔 당신 지나는 길에 얼굴이나 좀 보게 해주고 선아와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기도해주고 죽어. 근데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미 구경이 죽어가지고 그 집에 드나들 명분이 있어 없어? 명분도 없고 그 다음에 배도의 죽음 앞에서 이 사람도 조금은 뭐 했겠어? 우울해졌겠지. 슬퍼졌겠지. 그래서 결국 이 사람도 더 이상 배도의 집에 머물지 않고 떠돌게 되는 거야. 떠돌다가 바로 누구냐면 장로인이라고 하는 먼 외가 쪽 친척이거든요. 이 사람 집에 의탁하게 되는데 문제는 갈수록 주생이 수척해지고 갈수록 뭔가 근심 걱정이 많은 것처럼 애가 삐삐 말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날 장로인이 물어봐. 야, 너 무슨 일 있냐?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냐?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여차저차 해가지고 노승상 댁에 선화낭자와 사랑하는 사이인데 지금 이별해가지고 슬퍼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진작 얘기하지. 그 집하고 우리 집하고 절친이야. 특히 내 아내와 그 집 그 언니 동생 이러는 집이야. 우리가 주선해 줄 테니까 결혼해.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매파를 보내는데요. 중국 땅이 오직 높습니까? 가는데 일단 한 달이야. 근데 그 사이에 선화도 사실 상사병으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누구로부터? 주생으로부터 매파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고 노승상댁 입장에서도 아들 죽었는데 딸내미마저 지금 시름시름 알아가지고 죽어가던 와중에 이렇게 청혼이 들어오고 딸내미가 벌떡 일어나니 얼마나 반가웠겠어. 그래서 좋다. 결혼시키자. 그런데 애가 지금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몸을 좀 추스리고 가을에나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다시 매파를 돌려보내니까 성격 급한 우리 주생 안 된다. 당장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매파를 보냈단 말이야. 그럼 가는데 한 달, 돌아오는데 한 달, 2달 걸리겠지? 문제는 그 사이에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임진왜란 때 명나라 병사로 징집이 되어가지고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왔다가 결국은 이 사람은 전쟁 같은 거에도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사람 죽이거나 이러는 거 맞지 않아? 맞지 않아. 그래서 탈영을 하게 되고 떠돌다가 우연히 누구와 만나게 되는 거야? 나와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선아와 이루지 못한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줄거리 전체적으로 이해갑니까? 경민이 힘들어? 옛날보다 훨씬 자세히 해주고 있는데 옛날엔 가볍게 했던 데 비해서 이건 녹화용으로 앞으로 두고 볼 예정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했어. 예, 이렇게 해가지고 주생전 전체적으로 줄거리 이해 갔죠?